전혀 증상이 없는데 한 50%까지 막혀있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90%까지 막혀있는 경우도 많아요. 혈관이 90%까지 막힐 때까지도 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몸의 콜레스테롤은 고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와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생선 한 토막에서 한 토막 반 정도를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드시는 거는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을 먹었을 때 오래 산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드셔야 돼요. 실제로 이 약을 먹었을 때 사망률이 낮아졌다. 혈관이 막히는 걸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혈관이 무섭죠. 혈관이라는 게 우리 온몸에 다 있는 거고 주요 장기뿐만 아니라 이 피부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다 연결된 게 혈관인데요. 이게 증상이 없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막히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게 터지거나 확 막히면서 증상이 빠르게 생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 혈관이라는 게 생각보다 적응을 되게 잘해요. 첫 번째 이유가 굉장히 서서히 좁아집니다.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초음파로 환자분들 혈관 상태를 쭉 보면은 전혀 증상이 없는데 막 50%까지 막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75%, 막 90%까지 막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혈관이 90%까지 막힐 때까지도 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모르고. 이게 몇 년 또는 10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천천히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어때요? 혈류량이 좀 줄어들어도 세포들이 약간 긴축을 하는 거죠. 적은 에너지로도 버틸 수 있게 얘네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우회로를 만들어요. 이 혈관이 막혀? 그럼 또 옆에 다른 우회로를 통해서 측부순환이죠. 만약에 목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좀 좁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에서 넘어가는 혈류로 생활을 한다든가 세포가 아니면 이 두피 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 공급을 받아서 버틴다든가 이렇게 측부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70에서 90% 막힐 때까지도 전혀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갑자기 터질 때 생깁니다. 이게 뭐 심근경색, 그다음에 뇌졸중 이런 게요. 어느 정도 이게 조금씩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다가 그 안쪽에 죽상동맥경화죠. 이 죽상이라는 게 죽이에요, 죽. 우리 죽 먹을 때 보면 굉장히 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안에 이 죽 같은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죽을 싸고 있는 막이 딱 찢어지면서 속에 있는 이 죽이 바깥으로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 안쪽에 이런 죽처럼 걸쭉한 지방 덩어리가 순간적으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고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건 차라리 90% 정도 막혔다 이러면 오히려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한 50%쯤 막힌 이 죽상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이유가 90%쯤 막히면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게 딱딱한 플라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한 50%쯤 막힌 죽상은요 말 그대로 죽이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이게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0%쯤 막힌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혈관 질환은 건강검진으로 미리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고지혈증이나 이런 동맥경화 같은 거는 건강검진으로 뭐 알 수도 있는데 고지혈증은 사실은 쉬워요. 고지혈증은 그냥 피검사만 해도 지질 검사만 해도 어느 정도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때 결과표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혈관이 막혔냐 안 막혔냐는 이거는 따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일반 우리 건강검진에서는 다루질 않기 때문에 우리 보통 건강검진할 때 피검사를 하며 다른 검사들도 쭉 하지만 일단 지질 검사를 할 때 총 콜레스테롤을 보고 그 다음에 LDL이라고 우리한테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HDL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뭐 중성지방이 있어요. 이 정도 수치만 봐도 요거는 고지혈증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특별히 증상이 없어도 아주 가볍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밖에 나가서 가까운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런 데 가서 저 고지혈증 검사하고 싶어요 이러면 결과가 빠르면 몇 시간 내에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루 이틀 내에는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혈관 질환은 좀 달라요. 혈관은요 이런 피검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모르고 또 일단 영상검사를 해야 됩니다. 영상검사를 통해서 이 혈관이 좁아졌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진지 보려면 이게 쉽지 않겠죠. 심장은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도 작고 그거를 관상동맥의 현재 상태 두께가 얼마나 되고 안쪽에 플라크가 있는지를 보려면 쉽지 않죠. 그러면 뭐 CT를 찍거나 아니면 아예 혈관 조영술을 하거나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막 며칠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검사 전날 막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검사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단이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조금 편한 게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그나마 좀 편해요. 이 심장은 이 뼈 흉곽에 쌓여져 있지만 경동맥은 이 목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음파로 딱 되면 경동맥이 좁아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고 이 대퇴동맥도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보면은 이거는 따로 준비를 안 해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혈관 상태를 볼 때 경동맥 초음파를 많이 권해드려요. 일단은 간단하고 그리고 경동맥의 상태가 내 몸 전신 혈관의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경동맥이 건강하면 대체로 혈관이 건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검사다.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검사다.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40세 이상인 분들은 한 번쯤은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혈관 검사를 따로 하라고 추천하시나요? 혈관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 연령으로 따지면 40대 이상에서는 그래도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요즘은 막 30대에도 당뇨가 생기거나 뭐 고혈압이 생기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위험인자라고 하는데 동반된 위험인자가 있으면 반드시 혈관을 스캔을 해봐야죠. 그래서 경동맥 스캔을 반드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검진하다 보면 혈관이 하얗게 보인다, 석회화가 있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이건 많이 안 좋은 상태인가요? 건강검진 하다 보면 혈관이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석회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석회화가 뭐지? 뭐 우리 몸에 돌멩이는 여기저기 많이 생기죠. 뭐 방광에도 생기고 콩팥에도 생기고 요로결석이라고 그러죠. 요로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쓸개 이런 데 이제 돌멩이들이 생기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혈관벽에 석회가 쌓이는 거예요. 딱딱하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석회가 됐다는 건 굉장히 오래된 혈관 질환의 흔적으로 보기 때문에 석회화된 것 자체가 위험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혈관벽이 하얗게 보이는 건 무슨 의미냐면 칼슘이 거기에 쌓인 건데 칼슘이 쌓이면 딱딱해지니까 혈관이 탄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동맥이라는 거는 탄력 있게 피를 쭉쭉 짜줘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우리 자세 변화라든가 이런 데에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우리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그게 안 되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진단했던 환자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분은 사실은 허리가 아파서 허리 엑스레이를 찍은 건데 여기 허리를 보지 마시고 그 앞쪽에 이 복부 쪽을 보세요. 허리뼈는 여기 있는데 그 앞에 허리뼈랑 비슷한 거 뭐 하나 또 있죠. 이게 석회에 둘러싸인 혈관 대동맥이에요. 여기 이제 혁회들이 쫙 깔린 거예요. 그러면 이 동맥이 대동맥이 탄력이 있어서 쭉쭉쭉 피를 짜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왜 생기느냐? 일단은 처음에는 콜레스테롤이 쌓이죠. 콜레스테롤 자체는 하얗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서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이제 칼슘이 쌓이면서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동맥경화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다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있다는 건 혈관이 일단 많이 노화가 됐다는 거고 이렇게 석회가 있는 혈관이 있다는 건 다른 혈관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병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혈관 자체가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다. 이렇게 딱딱한 혈관이 있다는 건 이런 터지기 좋은 죽상으로 된 플라크들도 몸에 많을 것이다. 이게 터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혈관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에서 요즘에 이런 혈관 석회화 검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혈관 석회화가 높다면 혈관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데 무엇일까요?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안 좋다. 낮으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콜레스테롤이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거 너무 낮으면 좋지 않아요. 콜레스테롤은요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 몸 세포가 있으면 그 주변을 쫙 세포 이 콜레스테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너무 낮으면 세포막이 약해지겠죠. 그럼 이제 세포가 깨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이 또
호르몬, 뭐 남성 호르몬이라든가 코티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데 재료로 쓰이고요. 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그래서 이게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고 하느냐? 종류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몸에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은 몸에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LDL이 혈관벽에 결국에 쌓입니다. LDL이 높으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LDL은 낮을수록 좋아요. 반면에 HDL은 이게 H라는 게 높다는 뜻이잖아요. HDL 자체가 좀 중량이 좀 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혈관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깨트리는 역할을 해요. HDL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HDL은 높을수록 좋겠죠. 혈관 안을 돌아다니면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려고 그러면 못 쌓이도록 딱 잡아서 간으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HDL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할 때 뭘 봐야 되냐면 한 3가지 정도 보면 돼요. LDL, 그리고 또 하나는 HDL, 또 하나는 중성지방, 요 3가지. T지죠. 그래서 LDL은 낮은 게 좋고, HDL은 높은 게 좋고, 중성지방도 적당한 게 좋아요. 그래서 요 3가지 정도 건강검진 했을 때 피검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도 안 먹고 야채만 자주 먹는데 왜 고지혈증이 생기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고지혈증 생겼는데 나는 먹는 게 거의 스님인데 고지혈증 생겼어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진짜로. 환자분들 중에도 저는 뭐 고기도 안 먹고요, 저 식단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 고지혈증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름진 고기를 먹었다, 그게 내 몸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거는 한 20%밖에 안 돼요. 실제로 콜레스테롤 자체는요, 내가 먹는 거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게 한 80%예요. 70에서 80%예요. 내 몸에서 직접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된 콜레스테롤의 재료가요, 탄수화물에서 와요. 밥, 빵, 설탕, 이런 거 다 맛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거를 먹게 되면 급격하게 혈당이 오릅니다. 혈당이 오르면 그거를 다 사용을 못하니까 빨리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쫙 나오면서 이 혈당들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간에서는 이 남아도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걸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이런 탄수화물들을 중성지방하고 LDL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기와 야채 위주로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로 먹는 거 다 체크해 보세요. 정제 탄수화물이 내 식단의 몇 % 정도를 차지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좀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난 잘못이 없는데, 내가 뭐 운동도 잘하고 음식도 잘 가려서 먹고 하는데도 고지혈증이 생겼다, 그러면 가족력을 한번 보세요. 젊을 때부터 이런 고지혈증이 있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습관도 찾아봐야죠. 먹는 것만 잘 한다고 되진 않죠. 우리가 운동해야죠. 하루 종일 막 의자에 몇 시간씩 앉아서 가만히 있고, 저녁 먹고 바로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막 TV 보고 잠 잘 못 자고 저녁에 술 많이 마시고 이러면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죠. 그래서 생활습관 꼭 체크해 보시고요. 정리를 해보면, 내 몸의 콜레스테롤은 고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밥, 빵, 설탕, 요 3가지에서 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혈관 건강에 진짜 도움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 정리를 해보면요, 식사에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좋은 거를 먹어야지가 아니라 나쁜 거를 안 먹어야지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구성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고지혈증 좋아진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구성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요거 빼야 되겠다 해서 뺄 거를 빼세요. 그러면 훨씬 조절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도 또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반찬이 쫙 있잖아요. 밥도 있을 거고, 국도 있을 거고, 뭐 김치, 야채, 고기, 달걀, 뭐 이런 단백질들이 쫙 있으면 뭐부터 먹을 것이냐, 탄수화물부터 먹기 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채소 같은 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을 것이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먹는 순서도. 그래서 순서를 밥 먹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먹지 마시고, 일단은 채소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그러면 이 먼저 들어간 채소가
일종의 거름망을 형성을 해요. 내 뱃속에서. 그러니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좀 막아주니까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는 식단에서 일단 뺄 거를 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 거는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많다 그러잖아요. 이 오메가3가 에스키모들이 이 상처가 한번 나면은 잘 피가 안 멈추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혈관 건강이 좋은 거를 보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혈액이 맑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검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생선을 주식으로 먹었던 거예요. 생선을. 그래서 그때 이제 오메가3가 밝혀진 거거든요. 오메가3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오메가3를 현재 식단에다가 좀 추가해 주시는 게 염증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을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 생선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중금속의 위험성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에서 한 토막 반 정도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번에서 3번 정도 드시는 거는 중금속의 위험성도 좀 줄이면서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식사 순서도 중요하고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혈당이 언제 많이 오르겠어요? 밥 먹고 나서 한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혈당이 쫙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주려면 운동으로 하면 됩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누워있지 마시고 밥 먹고 한 15분, 10분에서 15분 후부터 좀 걸으세요. 집 밖에 나와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집 안에서 하는 방법은 집 안에서 실내 자전거 같은 거 타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스쿼트 정도만 하셔도 혈당 스파이크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요. 그럼 방금 이제 얘기했죠. 밥 먹을 때 식단 먹는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오메가3 드시고 그 다음에 식후에 운동하기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건 좀 피하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금속이 걱정돼서 약으로 먹는 건 어떤가요? 생선 자체가 막 수은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이분은 좀 몸에 중금속이 많은가 해서 검사를 해보면 갑자기 막 수은이 막 높게 나와요. 납이 높게 나오고 그래서 뭐지 하고 보고 보면은 이분이 일하는 환경, 직업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혀 수은에 노출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회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거의 회를 주식처럼 드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선을 많이 먹었을 때 중금속 오염이 걱정이 되신다면 오메가3 제품으로 된 거 드시면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고지혈증에는 스타틴이나 오메가3를 먹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되게 많죠. 워낙에 이런 미디어라든가 유튜브에 자료들이 넘쳐나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스타틴 먹지 마라. 제약회사의 음모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부작용만 있고 득이 안 된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은 다 도움이 돼서 이유가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억지로 떨어뜨리는 건 좋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꼭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스타틴을 먹으면 생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생존 기간을 늘려준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스타틴을 먹었을 때 오래 산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건 드셔야 돼요. 먹어야 돼. 그거는 뭐 확실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의사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그걸 먹으면 오래 산다는 건. 그리고 이 스타틴이 이런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좀 줄이고 LDL을 떨어뜨리고 이런 플라크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을 좀 올린다. 생존 확률을 올린다. 그래서 그런 거고 먹어야 되는 거고요. 거의 뭐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필수로 드셔야 되는 분들은 이전에 기왕력이 있는 분들, 심근경색이 있었다든지 협심증 이런 것 때문에 스텐트를 하셨다든지 그다음에 뇌졸중, 허혈성 발작, 그다음에 당뇨 있고 LDL이 올라가고 LDL이 막 한 190 이상 이러면 이거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오래 살아요. 꼭 드시고요. 실제로 이 약을 먹었을 때 이러한 방금 얘기한 무서운 심근경색 같은 병들이 덜 오면서 사망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까 드셔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논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증상은 하나도 없고 다른 기저질환도 없고 LDL만 조금 높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그냥 우연히 발견이 된 경우.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이 본다든지, 나이를 보고 뭐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지, 흡연을 하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복부 비만이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위험도를 계산을 해서
먹을지 말지를 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요인 없이 LDL만 조금 높은 경우라면 그거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유튜브에서 계속 먹지 마라,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게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작용이 꽤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타틴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약을 먹으면 막 쥐가 나고 막 온몸에 근육통이 생기고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가고 드물게는 혈당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반드시 아까 얘기한 대로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약을 드시는 방법을 찾아서 먹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위험한 분들은 약이 주는 이득이 이런 부작용보다 훨씬 큰 이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드시고, 저위험군 아까처럼 LDL만 좀 높고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엔 생활 습관부터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피 속에 지방이 둥둥 떠다닌다 그래가지고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고지혈증의 그 유병률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성인의 고지혈증 유병률 대략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5명 중에 1명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지혈증 환자가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제 현대인들이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반만 맞는 답이에요. 기름진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단 음식이라는 사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현대인들의 고지혈증 유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마카롱이나 빵, 믹스커피처럼 달달한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폭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을 낮춰주기도 하지만 이 혈당을 지방세포나 간으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간에 축적된 혈당이 우리 몸속에서 잔여 열량으로 바뀌면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중성지방이 피 속으로 녹아 나오면 그게 바로 고지혈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기름진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고지혈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오곤 하는 거죠. 고지혈증이 생기면 뭐 관리를 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곤 하는데 왜 관리를 해야 될까요? 바꿔 말하자면 고지혈증에 걸리면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위험한 병이 되는 걸까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해가지고 3대 만성질환 세트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에 걸리고 그걸 방치하면 나머지도 생기기 쉽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고혈압에 걸린 사람 중에서 72%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고요.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87%가 고지혈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3대 만성질환에 한꺼번에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물론 고지혈증은 그 자체로 위험한 질환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방치하면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상경화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끈적끈적한 죽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혈액 속에 지방이 많으면 그 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혈관벽 안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혈관벽을 파고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염증세포가 우리 몸을 돌다가 찌꺼기를 잡아먹게 돼요. 이렇게 잡아먹으면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혈관벽에 붙고 혈관을 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관이 정말 많은데요.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겠죠. 둘 중에서 어디가 막히는 게 더 쉬울까요? 얇은 혈관이 더 빨리 막히게 되고요. 이 얇은 혈관들은 여러 가지 장기에 다 분포해 있어요. 그 중에서 뇌, 아니면 심장, 이런 중요한 장기들의 얇은 혈관들이 많고요. 이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그때는 심근경색 아니면 뇌졸중,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그냥 방치하면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지혈증은 그 자체로 암의 유병률을 높이는 걸로도 알려져 있어요. 일단 암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유전자가 변형이 생겨가지고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는 걸, 그걸 암이라고 부르거든요.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2가지 꼽자면 만성염증 그리고 저산소증입니다. 고지혈증은 이 2가지에 모두 다 관여하고 있어요. 일단 피 속에 넘쳐나는 지방들이 산화가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산화가 된 지방은 찌꺼기로 작용을 하고요.
염증 세포들이 이 찌꺼기를 잡아먹으면서 계속 몸속을 염증 상태로 만드는 만성염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세포의 DNA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로 암의 유병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고지혈증은 혈관을 끈적끈적한 물질로 막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속에는 모세혈관이 정말 많아요. 모세혈관을 다 이어붙이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정말 길다고 합니다. 이런 혈관들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세포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산소도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으면 둘 중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어떤 게 더 잘 살아남을까요?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산소가 30% 적은 환경에서도 더 잘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몸속의 환경이 저산소 상태가 되면 암세포에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고지혈증은 만성염증 그리고 저산소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암의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아니면 자궁 내막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전립선암, 췌장암, 폐암, 난소암 이런 종류의 암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렇게 위험한 고지혈증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가지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이 약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경로를 막아줍니다. 물론 고지혈증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좋은 약이긴 하지만요. 스타틴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간독성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근육통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은근히 생깁니다. 그리고 약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이 정말로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이 고지혈증 이거 약 안 먹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 건데요. 그냥 카더라 이런 수준의 정보 말고 실제로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그런 식품들 위주로 소개해 드려 볼 겁니다. 만약 건강검진에서 피검사를 하셨는데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그 첫 번째 식품 바로 견과류입니다. 우리 견과류라고 하면 왠지 기름지고 느끼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고지혈증에 좋다고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미국 FDA에서는 2003년부터 이 견과류의 경우 꾸준히 섭취를 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이런 효능을 기지할 수 있도록 허가했어요. 이런 견과류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때문이에요. 2013년에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굉장히 길게 추적 관찰을 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 연구 결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20%까지 낮아졌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진행됐던 메타 연구가 있는데요. 이 메타 연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모아가지고 다시 분석한 굉장히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거든요. 그 결과 하루에 42.5g, 그러니까 대략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 두 번째, 바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여러 가지 식용유 중에서 오메가3의 함량이 가장 높은 식용유에 속하거든요. 이런 들기름 꾸준히 섭취를 하면요, 중성지방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전도 줄이고요, 우리 몸의 염증도 낮춘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열하지 않은 냉압착 생들기름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아서 몸에 좋은 기름이지만요, 가열하거나 아니면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굉장히 쉽게 되는 불안정한 식용유이기도 해요. 식용유가 산패가 되면 여러 가지 독성 물질, 발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들기름은 꼭 냉압착으로 드셔라, 기억해 주시고요. 들기름의 효과에 대해서 진행됐던 연구도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란 연구팀이 10개의 연구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해봤는데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의 수치가 모두 떨어지더라,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대만 연구팀이 진행했던 실험도 되게 재밌는데요. 21명의 사람들한테 들깨가루를 40g씩 4주 동안 꾸준히 섭취를 시켰어요. 이렇게 4주를 복용시키고 다시 검사를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졌고요. 항산화 지표는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지혈증에 도움되는 식품 세 번째, 바로 늘보리입니다. 보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껍질이 잘 벗겨지는 종류를 쌀보리, 그리고 껍질이 붙어있는 종류를 늘보리라고 하는데요. 이 늘보리,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식이섬유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일단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왜 낮추는 걸까요? 담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담즙을 만들어서 배출을 합니다. 하루에 500에서 1000cc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도와줘요. 그리고 기능을 다한 담즙은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재활용하는 거죠. 만약에 이 담즙이 재흡수되기 전에 변으로 배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담즙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새롭게 써야 되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식이섬유는 담즙을 그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찐득찐득한 젤 형태가 되거든요. 이 젤이 담즙을 싹 쓸어내는 걸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늘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부르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늘보리의 성분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능도 있어요. 보리의 효능과 관련해서 2004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연구에서는 26명의 성인한테 약 5주 동안 보리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을 섭취시켰어요. 그 결과 콜레스테롤이 확연히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권장드리는 늘보리의 섭취량은 하루에 30에서 50g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양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음식들도 존재하는데요.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이런 음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만약에 평소 드시던 음식 중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지혈증이 안 좋은 첫 번째 음식, 바로 붉은 고기입니다. 물론 고기에 있는 지방, 비계 이런 게 고지혈증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상식은 있으시죠? 우리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붙어있는 비계를 싹 도려내고 먹으면 고지혈증에 안전할 것 같잖아요. 사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 같은 식품을 많이 먹으면 거기에 단백질이 정말 많은데요. 이 단백질이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한 단백질이 장으로 들어가서 유해균을 만나면 TMAO라고 부르는 염증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 물질이 몸속에 많아지게 되면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요. 그쪽으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죽상경화증이랑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비계뿐만 아니라 그냥 붉은 고기 그 자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험하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쁜 음식, 과도한 탄수화물입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고지혈증의 진짜 범인은 단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 열량이 피를 돌다가 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피로 뿌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서 혈당을 팍팍 올리는 음식, 그걸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드시면 당뇨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에도 위험하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뇨랑 고지혈증은 형제 사이예요. 오늘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이 왜 위험한지, 고지혈증이 암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어떤 음식이 좋은지, 고지혈증의 나쁜 음식은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으신 분들이었다, 그러면 오늘 보신 영상 꼭 기억해 주시고요.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 나는 잘 먹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 환자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였나요? 뇌졸중 환자의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뇌졸중의 초기 증상이나 행동 변화를 노화 또는 일시적인 피로라고 오해해서 신속하게 병원에 데려오지 못할 때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고 환자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자신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보호자가 보기에도 그냥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이네, 조금 더 그냥 휴식을 취하자, 아니면
당신이 조금 그렇게 피곤할 때 뭐 사우나 가면 좋아지니까 사우나를 갔다 완유를 하는 그 바람에 병원에 바로 내원하지 못하고 시간을 뭐 대여섯 시간 지체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민간요법을 되게 좋아하시는, 뭐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손을 따면서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부항을 뜨면서 이제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이런 조치를 하면서 병원에 늦게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마다 사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호자도 나중에 진단이 되고 나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면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본인 자책을 많이 하는 거를 이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뇌졸중이 심각한 경우에 환자가 본인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이제 사전 연명 의료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고 치료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 요새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치료할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와 의사인데, 이런 게 이제 충분히 뭔가 서로 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급성기에 중대한 상황이 생기면 그런 치료 결정을 보호자가 대신해야 되는 상황에서 후회와 심리적인 부담을 굉장히 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우자라든지 자녀 간에도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게 옳은 것인가를 시간이 여유롭게 저희가 주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보호자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뇌졸중을 겪다 보면 치료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태어나고 나서 이제 재활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이제 지속이 되는데, 그때도 환자나 보호자 모두 충분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사회적 지원에 대해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의료진의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료진이 잘 알려줘도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게 이제 명백하게 환자의 예후나 회복 그리고 추가 삶의 질이 이제 거기에 굉장히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잘 모르고 소극적으로 재활을 했다가 환자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그때 다시 자책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치료를 우리가 도와드릴 걸, 혼자 사시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실 걸, 이런 게 그 당시에 드는 굉장히 많은 후회라서 어떤 다양한 방면에서의 후회를 줄이려면 평소에 이제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두고 빠르게 인지해서 119에 신고해서 빠르게 처치받게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도 추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자도 환자한테 개입을 하고 의료진과 소통을 하는 게 이제 후회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대 이후에는 뇌출혈 위험을 확인하는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가장 우선해서 고려할 검사는 무엇인가요? 40대 이후 성인에서 뇌출혈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검진은 혈압평가 및 관리입니다. 혈압 조절을 통해서 뇌출혈 발생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다 확인된 상황인데요. 다른 뭐 약을 먹는다거나 몸에 좋은 뭐 음식 섭취 이런 것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고혈압이 생겼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진료를 보고 약 처방을 받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혈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뇌출혈 위험도를 이제 낮출 수 있는 1차 예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2명 이상의 직계 가족이 뇌동맥류나 뇌출혈이 있는 병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낭성 신질환을 앓고 있고 다른 이유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상당한 뇌출혈 고위험군이거든요. 이럴 때는 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MR이나 CT 검사가 권고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MR은 이제 일반 MRI나 CT는 뇌 실질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뇌로 가는 혈관에 조영제라는 물질을 넣어서 뇌 안쪽으로 지나다니는 혈관 자체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혈관에 이제 터질 위험 있는 뇌 동맥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언제 생겼는지 모를 뇌 혈관 기형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그 MR 안지오그래피랑 CT 안지오그래피라는 조영수 검사를 이제 하면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병변이 있는 경우에 터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시술을 한다면 뇌출혈 발생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 성인에게서는 이제 혈압 평가 및 관리가 최우선의 검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나 유전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뇌혈관 영상 검사가 추가로 고려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런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분들한테 영상 검사가 이득이 있냐? 그리고 고위험 환자분들은 그러면 얼마 주기로 뇌혈관 영상 검사를 계속 추적 검사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찾아가실 수 있는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그 전문가의 의견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뇌졸중을 예방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은 사실 누구나 다 알지만 지키기 힘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되는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움직이고 위험 인자를 좀 낮추거나 피하는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그리고 정상 체중 유지, 그리고 금연과 안 하면 좋지만 적당한 음주,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위험인자인 혈압, 혈당, 지질의 적정 수준 유지가 포함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사과,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를 포함한 채소, 그리고 현미, 귀리 등의 통곡물, 그리고 고등어, 연어와 같은 생선 중심의 식단을 말하고 포화지방, 가공류, 설탕, 소금 등은 제한돼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마치 하나의 음식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는 만병통치약이 있는 것 같이 광고하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는 사실 명백한 거짓입니다. 우리 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사실 그 음식만 먹어서 그 영양분만 채운다고 사실 몸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결국 핵심은 모든 음식을 다 균형감 있게 골고루 먹었을 때가 효과적입니다. 이거를 명백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체 활동도 아예 WHO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주 3회 이상, 그리고 주당 최소 150분의 이상의 중등도 운동, 그러니까 사람마다 강도가 다 다르겠지만 본인 느끼기에 숨이 차오르는 정도의 운동을 말하고요. 빠르게 걷는데 이제 그렇게 차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 타는 정도 아니면 수영하는 정도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본인의 할 수 있는 강도에 맞춰서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좋고, 제일 이상적으로는 그 강도를 조금씩 올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근력 운동까지 하신다면 이제 근육을 최대한 이제 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수면은 하루 평균 7시간에서 9시간 이상 자는 것이 권고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이미 대규모 연구에서 앞서 말씀드린 주요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전체 뇌졸중의 약 40%의 그 환자를 예방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또 여러 개지만 그 중에서도 흡연이 이제 뇌졸중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단일 요인인데요. 금연을 한다면 위험을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신체 활동까지 계속 꾸준히 한다면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 상황인 과체중, 비만, 그리고 신체 활동 부족, 흡연, 불균형 식단, 과음 등의 이런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뇌졸중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인가요? 콜레스테롤은 혈중 지질을 총칭하는 말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LDL 콜레스테롤로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혈관벽에 협사여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뇌졸중이나 심각한 뇌졸중과 심혈관 위험성을 굉장히 높입니다. 두 번째는 HDL 콜레스테롤인데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HDL은 반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심혈관 건강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총 콜레스테롤로 LDL과 HDL 성분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네 번째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 지방인데요. 엄밀히 콜레스테롤은 아니지만 함께 측정되는 혈중 지질로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혈관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LDL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그 LDL을 어느 정도까지 낮춰서 관리하는지는 나라마다, 그리고 인종마다, 그리고 고위험 인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생활습관 교정이나 그걸로 부족할 때 이제 스타틴 제제라는 약물을 써서 낮추는데, LDL을 70 미만으로 낮추는 게 가장 널리 권고되는 목표치고요. 여기서 만약에 비만이나 아니면 다른 고위험군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70보다 더 낮은 수준인 55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40 미만, 40mg/dl까지 낮추는 게 권장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낮춘다기보다는 LDL을 그 위험성을 고려해서 개인마다 얼마만큼 낮추는지는 맞춤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순간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호자는 어떤 순서로 행동해야 하나요? 고령자의 뇌졸중을 의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패스트를 간단하게 체크해서 해당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직접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보다 119를 통해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뇌졸중이라도 심한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약물로만 치료할지 아니면 시술이나 또는 수술이 필요한지가 모두 다릅니다. 이는 일반인이 긴박한 순간에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같은 병원도 실시간마다 의료 자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는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구급대원이 의료진과 직접적으로 연락해가면서 병원 선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제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그리고 이제 2가지 시간을 잘 알려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환자가 정상이었던 모습,
라스트 노멀 타임이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이 관찰된 시간, 퍼스트 앱노멀 타임, 이 두 가지 시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가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119에 신고한 후에는 환자 옆을 지키면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의식이나 호흡, 맥박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의식과 호흡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도와주려다 오히려 위험해지는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는 무엇인가요? 응급 상황에서 가족들이 환자를 도우려다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에게 음식이나 물, 약을 주는 것입니다. 뇌졸중 의식 환자는 의식이 흐려지거나 삼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흡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물의 약물을 투여하면 진단 및 치료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안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환자를 무리하게 이동하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건데요. 무리하게 자세를 변경하다 보면 이제 목이 꺾여서 추가적으로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골절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확보가 안 되는 자세를 오히려 조장해서 기도 폐쇄가 생겨서 호흡 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세를 취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되게 눕혀놓거나 아니면 편안한 의자에 기대 놓는 게 이제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자의 증상, 발생 시각, 그리고 기저질환, 환자의 복용 약물을 환자가 직접 표현을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정보를 이제 보호자가 대신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잘못된 정보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이제 큰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응급 상황에 이제 당황한 나머지 너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장의 구급대원이나 아니면 병원 도착해서 의료진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일로서 이제 그런 임상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중환자 세부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일선에서 환자를 보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에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2025년 이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고령자분들이 응급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랑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나가신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지 못하셔서 다시 응급실에 같은 문제로 재방문하시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퇴실 시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작게나마 이제 인식 개선을 이루고자 이번에 온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고령자 응급 대처법이란 이름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질환은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다급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올바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듭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최대한 쉽고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평소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대비라도 해두신다면 으로 이어 확신합니다. 고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 모시는 보호자나 건강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